27. 구글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 일반의지. 장자크 루소 1712년에서 1778년 제네바 공화국에서 태어나 주로 프랑스에서 활약한 철학자, 정치 철학자이자 작곡가, 공증인 수습생, 금속공예가, 가정교사, 작곡가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한 후 서서히 산문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참고로 그의 오페라 작품은 루이 15세 앞에서 상연되기도 했으며 작곡가로서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전해진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요 주먹 쥐고 손을 펴서는 루소가 작곡한 작품이다. 조직의 집합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가능성에 관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논한 사람이 장자크 루소다. 그는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시민 전체의 의지를 일반의지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의회제나 정당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일반의지에 기초한 통치야말로 이상적이라는 사고를 제시했다. 루소가 주장한 일반의지는 수많은 후대의 사회학자와 사상가들을 곤혹스럽게 한 매우 기묘한 개념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상가 아즈마 히로키는 오늘날의 발달된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일반 의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깊고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일본인은 이러한 수기에 능숙하지 못한 편이다. A와 B라는 다른 의견이 대립할 때 토론 끝에 제3의 의견 C로 집약되는 변증법적 합의 형성에 서툴다. 그래서 일본은 양당제를 비롯한 모든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민주주의 성숙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로 인식된다. 반면 일본인은 상황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뛰어나며 정보 기술력도 우수하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수기를 이상으로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분위기를 기술적으로 가시화하여 합의 형성의 기초로 삼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그 구상에 이르는 논리적인 틀을 루소가 2세기 반 전에 이끌어 주었다면 일본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미숙한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 이념의 기원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운영 방식을 개발한 선구적인 국가로서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 민주주의 후진국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한순간에 역전하는 것이다. 아즈마 히로키의 일반의지 2.0. 처음 이 의견을 접했을 때 나는 무척 흥분했다. 헤겔의 변증법을 소개한 글에서 설명한 대로 역사가 나선형으로 발전하여 회귀와 진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정보통신 기술의 힘으로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제를 더욱 세련된 형태로 부활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이는 확실히 수기에 서툰 일본인에게는 밝은 전망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가능성에는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누가 일반의지를 이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즈마 히로키는 집단 지성을 불특정 다수에게서 뽑아내는 기술의 성공 사례로 구글을 꼽고 같은 구조를 확장시켜 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구글은 비밀주의로 악명이 높으며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은 극비로 운영되어 있어 극소수의 일부 관계자밖에 접속할 수 없다. 구글에 의지하는 민주주의라고 그가 명명한 는 극히 한정된 몇몇 사람들밖에 관여할 수 없는 알고리즘과 시스템, 즉 테크노크라트, 기술 관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 시민 전원의 일반 의지를 수렴하기 위한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극히 일부 인원에 의해 통제된다면 그 시스템에 출력되는 일반 의지가 정말로 시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보증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극단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내포한 시스템이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 브라더와 같은 절대 권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루소는 일반 의지가 개인에게 죽음을 명령하면 개인은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기술하여 뛰어난 유머 감각을 지닌 버트런드 러셀에게 히틀러는 루소의 귀결이다라고 공격받기도 했다.
이러한 러셀의 지적으로부터 루소를 변호하기 위해 러셀은 루소의 진위를 잘못 파악했다라는 비판을 펼친 철학 연구자도 있지만 이 비판이야말로 핵심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루소의 진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루소가 남긴 문헌을 읽은 독재자가 일반의지라는 개념을 전행의 방편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그 행위만으로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만약 오해였다고 한들 애초에 오해받을 만한 글을 쓴 네가 잘못이다라는 뜻이다. 종종 그런 의도로 한 발언은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대해서는 사죄하겠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경솔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같은 이치로 비판받아야 한다. 개인의 인격과 견해가 반영되지 않은 집합적 의사결정 시스템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당국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아 해석한 결과 당신이 사회에서 말살되어야 사회 전체가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통보받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시스템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집합적 정보 처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질 높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1968년 지중해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을 마친 후 행방불명이 된 원자력 잠수함 스콜피온을 탐색할 때 잠수함 수색 작업을 지휘한 전 해군사관 존 브레이크브는 확률론을 응용해 잠수함의 침몰 위치를 특정하는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 크레이브는 수학자, 잠수함 전문가, 해양구조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스콜피온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가라앉아 해저에 충돌했는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했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단편적인 예측을 베이지 확률론으로 분석해 여러 번 중복되는 가장 유력한 핵심 위치를 추정 침몰 지점으로 도출해냈다. 자문단 가운데서 크레이븐이 최종적으로 산출한 지점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그려낸 침몰 지점은 순수하게 집합적인 결과였으며 집단 가운데 누군가의 예측을 수렴한 것이 아니었다. 과연 이 집합적인 추측은 매우 정확했다. 스콜피온이 종적을 감춘 지 5개월 후 파손된 잠수함이 해저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는 크레이븐이 추정한 침몰 지점에서 겨우 200m 떨어진 곳이었다. 이 일화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그 집단 속에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의 판단보다도 질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인공지능이나 통신기술이 이렇게까지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고대 그리스 때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민주주의 운영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진화하는 테크놀로지를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 운영에 이용할 것인가? 현대의 사회 운영 방식에 많은 사람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프로세스의 블랙박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반 의지에 의한 운용에는 커다란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그 사이 어느 선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나갈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다. 28.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1723년에서 1790년. 영국의 철학자, 윤리학자, 경제학자, 스코틀랜드 출생. 주요 저서로 윤리학서, 도덕 감정론과 경제학서, 국부론이 있다. 오늘날 비판적 문맥으로 회자되는 시장 원리주의의 시조로 애덤 스미스 자신은 시장 원리의 활용으로 인해 도덕이나 인간성이 등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해 도덕 감정론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스미스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교환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며 시장 원리가 건전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덕 감정을 사회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 의한 조절 기능을 가리킨다. 시장에서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때 너무 높은 가격을 매겨놓으면 팔리지 않을 것이고 너무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하려면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해야만 한다. 이처럼 시장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나 너무 싼 가격을 조종하는 압력이 작용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 압력은 누가 가하는 것일까? 실제로는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하겠지만 애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명명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은 중장기적으로 최대화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시장 원리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메커니즘, 즉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이 책에서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 메커니즘이 가격 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다.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손은 최적의 해결책을 얻는 데 가장 효과적인 휴리스틱, 엄밀한 분석에 의하기보다 제한된 정보로만 즉흥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식, 옮기니이다. 앞서 시장에서 가격은 B의 정조와 상태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학의 사고와는 전혀 다르다. 경영학. 그 중에서도 마케팅에서는 최적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논리를 이용한다. 즉, 마케팅을 행하는 주체자의 이지적인 고찰의 결과로 최적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전제가 바탕이 된다. 반면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해는 그러한 이지적 고찰 과정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최적의 가격은 무작위로 다양한 가격이 시장에서 제한되고 그 가운데 타당성이 없는 가격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자연도태 과정에 따라 배제되어 이윽고 시장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보이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정착된 가격이 이론적으로 최적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실제로 그 가격에 팔리고 이익도 발생한다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 하는 실용적인 해답이 휴리스틱이다. 경영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영을 집행하는 주체자의 이지적인 고찰로 가능한 한 최적에 가까운 해답을 내려는 태도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렇게 제한된 가격과 시장에서 자연도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가격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히 후자다. 보이지 않는 손은 휴리스틱에 의해 해답을 내는 일종의 지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시장의 가격 결정에만 이용하기는 아깝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휴리스틱한 지적 시스템을 실무에 활용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다. 어떤 고객이 교회에 지을 대규모 연구시설의 레이아웃에 관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 연구소의 넓은 뜰에는 잔디가 심어지고 그 주변에는 강당과 기숙사 등 4동의 건물이 세워졌다. 문제는 최대한 많은 양의 잔디를 남기면서 이 4건물을 연결하는 길을 만들려 하는데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편의도 추구하고 잔디도 보존의 균형의 최적화를 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내 건물 사이의 교량 수요량을 조사한 뒤 교통 수요량을 조사한 뒤 일정량 이상의 통행량이 있는 경로에 길을 내는 방법, 즉 수학의 그래프 이론을 이용한 접근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고객이 생각했던 접근법도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방식을 일을 크게 벌리는 데 비해 썩 만족스럽지 않은 효율성이 낮은 접근법이라고 판단했다. 실제의 교통 패턴은 그곳에서 생활해보지 않고는 예측할 수 없으며 교통 수요량에는 계절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1년이라는 조사기간이 필요했다. 고객이 제안한 접근법으로 확실히 최적의 해답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는 없을까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휴리스틱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4개의 건물을 세운 뒤 잔디를 남긴 채 1년쯤 그대로 둬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렇다. 사람의 이동 패턴에 따라 잔디가 조금씩 벗겨질 것이다. 그러면 잔디가 많이 벗겨진 곳을 통행량이 많은 경로로 판단해 그 부분만 보도를 설치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 설치 경로는 무수히 많겠지만 설치자의 이지적인 고찰에 의해 판단하는 접근법을 버리고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를 시장의 선택에 맡겨보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된 도로의 패턴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해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도로로는 상정할 수 있다. 주체적으로 최적의 해답을 구하기 위한 기술인 논리사고가 강세인 오늘날에는 무엇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다. 그저 되어가는 형편대로 결정하자는 태도가 포기로 비칠지도 모른다.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태도가 미덕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일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최적의 정답을 스스로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지적 오만이 아닐까? 애덤 스미스는 그러한 지적 태도를 지닌 인물들을 다른 저서인 도덕 감정론에서 질서 체계를 신봉하는 인간이라고 칭하며 철저하게 폄하했다. 질서 체계를 떠받드는 인간은 자신이 매우 현명하다고 우쭐대기 일쑤인데다 통치에 관한 자신만의 이상적인 계획이 품고 있는 상상 속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질서에서 조금만 벗어난 일탈도 참지 못한다. 그는 최대의 이익이나 그와 모순되는 최대의 편견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계획을 완전하고도 자세하게 규정해 나간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에서 여러 가지 말을 배열하듯이 커다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모양이다.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은 각각의 부여된 이동 방법 외에는 다른 원칙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인간 사회라는 광대한 체스판의 경우에는 각각의 말 모두가 자신의 이동 방법 원칙, 입법부가 개인에게 부여하듯이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독자 중에는 애덤 스미스의 이 기술을 읽고 사회주의를 몽상하던 옛날 공산권의 엘리트를 상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최근에는 이 책에서도 다룬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저서 안티프레질에서 이 같은 지적 태도를 소비에트 하버드 환상이라고 이름 붙이고 인간관계의 명석한 파악을 전제로 한 과학적 톱다운, 조직의 상층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하부 조직으로 그 실행을 지시하는 관리 방식, 옮기니 사고야말로 시스템을 취약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비난했다. 모든 일이나 상황의 관련성이 점차 복잡해지고 한층 더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이지적인 톱다운 사고의 의지에 최적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는 지적 오만을 넘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바야흐로 최적의 해답을 최적의 접근법으로 찾으려만 하지 말고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휴리스틱으로 추구하는 유연성이 필요한 시대다.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 도태 찰스 다윈 1809년에서 1882년 영국의 자연과학자, 지질학자, 모든 생물종이 공통의 선조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자신이 자연 도태라고 명명한 프로세스를 거쳐 진화했다는 가설, 즉 진화론을 제창했다. 그 공적으로 오늘날에는 대개 생물학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은 살아생전에 스스로 지질학자라고 밝혔으며 현대 학계에서도 찰스 다윈은 지질학자라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 찰스 다윈의 자연도태를 철학의 키워드로 소개하는 것이 기이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윈의 본업은 지질학자이며 생애에 걸쳐 자기 스스로도 지질학자라고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나는 다윈이 제창한 자연도태라는 개념이 세계나 사회의 성립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해 이 책에서 다루기로 했다. 자연도태는 진화를 설명하는 독보적인 단어로 다윈이 제창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이다. 1. 돌연변이. 생물 개체는 같은 종에 속해 있어도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 2.
유전. 이러한 변이 가운데는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전달되는 인자가 있다. 3. 자연선택. 이 중에는 자신의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한 차이를 주는 것이 있다. 솔직히 나 자신은 오랫동안 자연도태의 위화감을 품고 있었다. 이유는 실로 감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뭇잎과 똑같이 생긴 곤충이나 아무리 봐도 모래로밖에 보이지 않는 보호색을 띤 도마뱀이 의도적이 아니라 우연히 획득된 형질이라는 사실을 아무래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 중 세 번째 과정이 단독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다윈의 주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핵심은 오히려 자연 선택보다 돌연변이에 있다. 돌연변이에 의해 획득된 형질은 당연히 예정 조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이의 방향성은 매우 다양하며 확률적으로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차이를 주는 것과 불리한 차이를 주는 것이 중앙치를 가운데 두고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분명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주황 도마뱀도 초록 도마뱀도 돌연변이에 의해 태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질은 오히려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다. 사막지대에서 주황색이나 초록색은 눈에 굉장히 잘 띄므로 천적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 이러한 형질을 돌연변이에 의해 획득한 개체는 천적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결과적으로 그 형질은 차세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어떠한 형질이 더욱 유리한지 사전에 알 수는 없다. 자연도태는 말하자면 주사위 던져지듯 다양한 형질의 돌연변이 중 우연히 더 유리한 형질을 지닌 개체가 그 형질을 차세대에 유전으로 남기고 더 불리한 형질을 지닌 개체는 도리어 도태되어가는 과정이다. 당연히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생물의 번식력은 생존 기능수의 상황인 환경 수용력을 넘기 때문에 같은 생물 종류 내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개체는 그 성질을 많은 자손에 전달하고 불리한 성질을 지닌 개체의 자손은 감소된다. 이처럼 개체가 지닌 환경 적응력에 따라 일종의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자연 도태라는 메커니즘이다. 그렇다면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 환경에 더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자연 도태의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적응력의 차이는 돌연변이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겨난다는 점이다. 돌연변이라는 비예정 조화적인 변화가 적응력의 차이를 생성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깊다. 이 사고방식은 일종의 에러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에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배려한다. 하지만 자연도태의 메커니즘에는 에러가 필수 요소로 내재되어 있다. 무언가 긍정적인 에러가 발생함으로써 시스템의 성과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사례로 개미총을 들 수 있다. 개미총에서는 일개미 한 마리가 개미집 밖에서 먹이를 발견하면 페로몬을 배출하면서 개미집까지 돌아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다른 개미는 땅바닥에 묻은 페로몬을 쫓아 먹이가 있는 장소까지 경로를 알아내고 마침내는 분담해서 먹이를 개미집으로 운반한다. 이때 개미집의 구성원들에게 먹이의 획득 효율을 최대화시키는 열쇠는 페로몬을 얼마나 정확하게 쫓을 수 있느냐 하는 점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히로시마 대학교의 니시모리 히라쿠 박사팀은 개미들이 페레몬을 쫓는 능력의 정확성과 일정 시간 내에 거주지로 운반해오는 먹이량과의 관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는 흥미로운 연구를 실시했다. 육각형을 여러 개 연결한 평면 공간을 마련하고 먹이를 발견하면 페로몬을 이용해 동료를 동원하는 개미 A가 그 공간을 이동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A의 뒤를 쫓는 다른 일개미로는 A의 페로몬을 100% 틀림없이 쫓을 수 있는 영리한 개미와 좌우 어느 한쪽 칸으로 길을 잘못 뜨는 멍청한 개미를 일정 비율로 섞어 멍청한 개미를 섞은 비율의 차이에 따라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는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A를 그대로 뒤쫓아가는 우수한 개미들만의 거주지보다 잘못된 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돌아서 가는 어리숙한 개미가 있는 무리가 먹이를 가지고 돌아가는 효율이 중장기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찌 된 일일까? 개미 A가 처음에 페로몬을 뿜으며 지나간 경로가 반드시 최단 거리인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멍청한 개미가 적당한 길을 잘못 들거나 다른 데 들렀다 가는 에러를 일으킴으로써 생각지 못한 결과로 최단 경로가 발견되었다. 이에 다른 개미도 그 최단 경로를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비효율성이 중장기적인 고효율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자연계의 곳곳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에러에 의한 진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는 종종 우리 회사의 DNA라는 말을 쓴다. 돌연변이란 분명 이 우리 회사의 DNA를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 전해주려고 의도하면서도 어떤 종류의 과실로 인해 잘못 복제되어 태어나는 것이다. 자연계에서의 적응 능력 차이는 계획과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조직이나 사회 운영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오만한 사고를 수정해 자신의 의도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우연을 만들어내는 체계를 이루는 데 주력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30. 업무 방식 개혁 앞에 놓인 무서운 미래. 아노미. 에밀 뒤르켐. 1858년에서 1917년. 프랑스 사회학자. 카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와 함께 사회과학이 학문 분야로 창립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여러 회사에 동시에 근무한다. 단기간에 회사를 옮긴다. 애초에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여한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요즘에는 무척 쿨한 것으로 거론되지만 이런 업무 방식이 표준이 된 사회, 이른바 포스트 업무 방식 개혁이 성립된 후의 사회에는 어떤 고민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우려하는 최대 위기는 아노미화다. 아노미는 원래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제창한 개념이다. 보통 무규범, 무규칙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아노미가 초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래의 맥락을 존중해 풀이하면 무연대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뒤르켐은 주요 저서인 사회 분업론과 자살론에서 아노미에 관해 언급했다. 사회 분업론에서 그는 분업이 지나치게 발달한 근대 사회에서는 기능을 통합하는 상호작용 행위가 결여되어 공통 규범이 생겨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에게는 매우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격차는 거의 직업 간 격차다. 억대 연봉도 드물지 않은 외국계 금융세계와 그들이 단지 상품으로 취급하는 외식 산업이나 건설 산업의 세계에 공통 규범이 성립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살론에서 뒤르켐은 자살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아노미적 자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1. 이타적 자살. 집단 본위적 자살. 집단의 가치체계의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에 또는 개개인이 가치체계나 규범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복종하려고 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살. 2. 이기적 자살, 자기 본위적 자살. 과도한 고독감이나 초조감에 의해 개인과 집단의 연대가 약해짐으로써 일어나는 자살의 형태.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증가 추세. 3. 아미노적 자살. 집단과 사회의 규범이 느슨해져 더 많은 자유를 얻은 결과 부풀어가는 자신의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다가 끝내 실현되지 않는 데 환멸을 느끼고 허무감에 빠져 일으키는 자살. 뒤르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컨대 사회의 규제와 규칙이 느슨해져도 개인이 반드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다. 규제와 규칙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꼭 사회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점이다. 국가가 아노미 상황에 빠지면 각 개인은 조직이나 가정에 대한 연대감을 잃고 고독감이 허덕이며 사회를 표류하게 된다. 포스트 업무 방식의 계약의 그림치고는 어딘가 씁쓸하다. 일본에서는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왕을 중심으로 한 국제라는 큰 스토리를 상실했지만 쇼와 30년대까지는 촌락 공동체가 그 후로는 좌익 활동과 회사가 아노미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유사한 규범을 생성하고 개인 간의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일정 규모의 집단 사회가 응집성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20여 년간 그 응집성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 잇따른 파탄으로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 이미 큰 명맥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을 나와 인류 기업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정설도 붕괴된 이상 회사가 아노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는 아노미와 진행을 암시하는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나는 아노미가 곧 무연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회학자 미야다이 신지 교수가 제안한 무연사회, 단독 세대가 늘어나고 사람 간의 관계가 희미해져 가는 현대사회의 일면을 나타내는 말, 옮기니 라는 말은 최근 꽤 유행하며 사회가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자살률이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분명 뒤늦게 지적한 현상이다. 카르트 교단으로 젊은이들이 몰린 것도 1990년대 이후 현저하게 드러난 현상이며 이 또한 아노미화의 진행에 대한 청년층의 무의식적인 반사로 생각할 수 있다. 회사나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회의 아노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족의 회복이다. 일본에서 이혼율은 전쟁이 끝나고부터 1960년대까지 완만히 저하된 이후로는 거의 꾸준히 상승해 계속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현상을 찾았다.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에서 결혼 연령이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가족 회귀의 한 가지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80년에서 1990년대 구조조정 열풍이 불어닥쳤을 때 부모가 레이오프, 기업이 경영사정에 의해 인원을 감축해야 할 때 재고용을 약속하고 직원을 일시적으로 해고하는 일, 옮기니 되는 모습을 목격했던 현재의 20에서 30대는 회사는 언젠가 배신한다. 결국 의지할 것은 가족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다른 세대보다 강하다는 사실이 통계로 밝혀졌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른바 마일드 양키, 불량배의 특성을 가지면서 공격적인 성향이 낮은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 옮기니라 불리는 새로운 계층이 도쿄 같은 도시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자신의 고향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보면 좁은 범위의 인적 자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도시에는 이 같은 움직임에 역행하는 가족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 양극단적인 흐름이 혼재하고 있다. 둘째, 소셜미디어가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나 가족의 해체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사회는 그에 따른 새로운 구조를 필요로 한다. 철학자 프리드리 템부르크는 사회 전체를 덮는 구조가 해체되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구조 단위의 자립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회사나 가족이라는 구조의 해체에 대응해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회의 유대를 형성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희망적인 관측이지만 소셜미디어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셋째, 회사라는 종종 커뮤니티를 대체할 횡적 커뮤니티다. 이를 역사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길드의 부활과 다름없다.
사회인류학자 나카네 지에 교수가 종적 사회의 구조에서 제시한 대로 종전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회사라는 종적 구조의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였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제 회사의 수명이 현저하게 짧아지고 경제 정서의 변화로 그 커뮤니티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니 이 종적 구조 사회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에서 직업 개념으로 커뮤니티의 전환을 꾀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특별히 진귀한 일도 아니다. 유럽은 회사별 노동조합보다 직업별 노동조합이 표준이며 그런 의미에서 횡적 커뮤니티가 길들어서 제 기능을 다하는 사회다. 일본에서 취직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기업에 입사할까의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본래 취직이라는 말은 직무에 임한다는 뜻이다. 회사에 임한다는 뜻이 아니다. 공통된 일을 하는 무리에 소속되어 그 집단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취직인 것이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사회라는 종적 구조와 커뮤니티가 자신에게 더 이상 안전한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이 소속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가족도 소셜 네트워크도 직업별 길드도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참가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성립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 아노미 상태에 빠질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세대다. 31. 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 증여, 마르셀 모스, 1872년에서 1950년.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 프랑스 북동부의 로렌 출신으로 에밀 뒤르켐의 조카 뒤르켐의 사상을 계승했으며 원시적인 민족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종교 사회학, 인식 사회학을 연구했다.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증여 문제를 거론한 사람은 문화인류학자인 마르셀 모스다. 그는 남태평양 동쪽해역의 폴리네시아를 답사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이 서구적인 등가 교환이 아니라 증여의 관점에서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서구 사회에 소개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증여라는 말을 들으면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개념으로 상품권이라든지 연말에 받는 감사 선물 등 어떠한 경제적 가치 또는 유용성 있는 물건을 떠올린다. 하지만 모스에 의하면 폴리네시안들이 증여한 것은 전혀 달랐다. 폴리네시아에서는 타옹가, 보물이라는 뜻으로 땅, 숲, 수산자원, 문화 등 각종 자원을 의미함, 옴기니를 그리고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의 서쪽이자 호주의 북동쪽에 있는 여러 섬들의 총칭, 옴기니, 쿨라, 멜라네시아에서 행하는 의례적인 선물 교환 행위, 옴기니, 라고 하여 조개 껍데기나 꽃으로 만든 장식품을 주고받는다. 오로지 이런 선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각 부족은 목숨을 걸고 거친 바다로 카누를 저어 나갔으며 종종 죽는 일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을 교환하기 위해 굳이 목숨까지 거는지 의아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본다면 아마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우리는 땡땡은행이라고 쓰인 종이 쪼가리를 교환하기 위해 심신을 소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 말이다. 하찮은 것을 목숨 걸고 교환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비슷하다. 모스에 의하면 폴리네시아인들이 행하는 증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증여와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차이점은 바로 증여를 의무로 보았다는 점이다. 모스는 증여에 세 가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 증여할 의무. 주지 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다. 2. 받을 의무. 상대방의 호의나 친절이 오히려 폐가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답례 의무. 답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조건의 알고리즘으로 시스템에 적용해 보면 교환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 세 가지 규칙이 의무화된 것은 교환 활동, 즉 우리가 말하는 경제 활동이나 국내 총 생산을 축소시키지 않기 위한 사고이며 레비스트로스식으로 말하자면 야생적 사고다. 오늘날 사람의 경제활동 가치를 계량하는 틀은 크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모든 일의 가치는 투입된 노동력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노동가치설이다. 원래 노동가치설을 꺼낸 것은 고전파 경제학이었지만 이 사고방식은 마르크스 경제학에도 계승되어 사상체계의 기반을 이루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의 가치는 효용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보는 효용가치설이다. 노동가치설을 제창한 고전파 경제학자에 대비해 효용가치설을 주장한 경제학자들은 신고전파로 불린다. 효용은 영어로 유틸리티라고 한다. 애덤 스미스에게 영향을 끼친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는 영어로 유틸리타리아니즘이라고 하니 쓰기에 편리하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혁신 기업의 딜레마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최근작 일의 언어에서 사람들은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을 이용한다라고 지적했는데 어렵게 말할 것 없이 이것을 효용가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사물의 가치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이 있는데 이 범주에서는 증여라는 행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즉 여기에 경제학의 한계가 있다. 경제학은 교환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인 증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표준 교과서로 불리는 그레고리 맨큐와 폴 크루그먼의 저서 미시 경제학에서도 증여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모스가 문제로 삼은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모스는 왜 일부러 증여를 문제로 삼은 것일까? 근대 이후 유럽 사회가 증여라는 관습을 잃어버렸기에 경제 시스템에서 인간성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모스는 이 증여론을 통해 증여와 지급의 체계가 인간 사회의 안반이며 근대 이후에 화폐 경제가 도덕적으로 왜곡되었다고 시사한 뒤 화폐 경제에서 증여 경제로의 이행을 제한하는 매우 대담한 일을 계획했던 듯하다. 모스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노동가치설이든 효용가치설이든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가 적정하게 결정된다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일어났을 리가 없다. 사물의 가치가 부당하게 높게 평가되거나 반대로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기 때문에 사회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증여가 교환의 기본 형태였다는 모스의 주장에는 다양한 비판이 따른다. 모스가 조사한 대상은 남태평양에 사는 극소수 민족이므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류 전체의 기원에 관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학술 논문치고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고나 할까? 지적당할 만한 부분이 잔뜩 실려있는 논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좀 더 고찰해 보겠다. 모스의 말대로 만약 증여가 교환의 기본 형태라면 그 체계가 복구됨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현재 나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감성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1대1의 등가 교환 구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1대1의 관계성을 조건으로 하여 업무란 그런 것이려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일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구조가 보편성을 갖게 되는 경우는 최근 100년 사이의 일이다. 자본주의의 대두와 함께 주식회사라는 부를 창조하는 플랫폼이 형성된 결과 노동력의 거래 비용을 사회적으로 낮추기 위해 1대1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 체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능력과 니즈를 연결하는 사회적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시대에 1대1의 관계성은 정말 유지해 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만약 자신의 능력이나 감성에 대해 희소성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격표도 붙이지 않은 채 증여하고 답례로 약간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을까? 가령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팬을 1000명 지닌 음악가라면 그 팬들에게 한 달에 1만 원씩 기부금을 받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증여와 감사의 교환을 바탕으로 한 관계자는 증여한 사람에게 매우 건전한 만족감과 자기 효력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무척 가슴이 설렌다. 32. 성 편견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제2의 성 시몬 드 보부아르 1908년에서 1986년 프랑스의 작가, 철학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가담함과 동시에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여성 해방을 추구하고 투쟁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말하자면 페미니스트의 선구자로 사회 압력에 억눌린 여성의 기능성을 해방시키고자 격렬하게 투쟁한 인물이다. 보부아르는 사실상 사르트르의 아내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 상대에게 자유롭게 애인을 허용하고 때로는 연인을 공유하기까지 했다. 사르트르의 애인이 보부아르의 동성의 상대였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보부아르 옆에서 사르트르가 스포츠 중계방송을 본다든가 하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제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억압과 구속에 저항했다는 공통 분모가 있었으므로 어쩌면 서로를 동지로 여겼던 것 아닐까? 보부아르는 저서 제2의 성 앞머리에서 그 유명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격언으로도 간결하고 알기 쉬워서 20세기 후반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즉 보부아르는 생물학적인 여성과 사회적인 여성을 규정한 후에 태어날 때부터 여자는 없다. 모두 사회적인 요구에 의한 결과로 여자다움을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보부아르가 살아갈 당시 프랑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성다움을 획득하라는 압력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해보면 무척 흥미롭다. 일본이 세계에서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압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다룬 바 있는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 호프스테더가 제창한 남성성을 살펴보자. 그는 IBM의 신뢰를 받아 여러 가지 국가의 문화적 차이를 다음 6가지로 정리했다. 1. 권력거리 지수 2. 개인주의 3. 불확실성 회피지수 4. 남성성 5. 장기적 적응 6. 자율성 통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성성 항목이다. 호프스테더는 이 지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남성다운 사회. 호프스테더는 영국을 예로 들었다. 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남녀의 성별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동에도 확실한 구분이 생겨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일이나 직업은 남성에게 주어진다. 남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경쟁에 이겨 출세해야 한다고 요구받는 반면 여성다운 사회, 호프스테더는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남녀의 성별 역할이 겹치며 논리나 성과보다 양호한 인간관계와 타협, 일상생활에서의 지혜, 사회적 공적이 중시된다. 이 남성다운 사회 점수에서 일본은 안타깝게도 조사 대상인 53개국 국가 가운데서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북유럽 국가는 역시 점수가 낮았고 그 중에서도 스웨덴이 최하위 등수인 53위를 차지했다. 현재 일본 정권은 여성의 활약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우선 자각해두자. 이 도전적인 목표를 어떻게 공략해 나갈 것인가? 핵심은 사회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남성들이 자신이 갇혀있는 사회적 성차별에 관해 인식하고 성 역할에 관한 왜곡과 편견, 즉 성편견을 얼마나 자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은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며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다. 일본의 성차별은 매우 뿌리 깊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핏속, 아니 뼛속까지 침투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일본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출산휴가에 들어간 여성의 승진심사를 할 때 매우 존경하던 네덜란드인 상사가 갑자기 일어나 힘있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논의를 듣고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근대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논의가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허용되고 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무척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일본인 대부분이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멀뚱거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즉 전혀 악의도 없을 뿐더러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마음은 더더구나 없었는데 그러한 지적을 받게 된 것이 뜻밖이라는 반응이었다. 바로 이 같은 반응에 이 문제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심각성이 자리한다. 지적을 받고서 민망해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아픈 곳을 찔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미 어느 정도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지적을 받고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점에서 상대가 그런 성차별적인 의도를 느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의식의 현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무자각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외국의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기본적으로는 매우 자유롭고 열린 가치관을 지닌 집단이었는데도 이들조차 다른 사람의 승진을 심사한다라는 민감한 사안 앞에서는 자기에게 배어있는 성편견에 얽매이고 말았다. 우선 우리가 굉장히 강한 성편견에 지배된 국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편견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자각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그 잔혹한 무자각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